어제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에서인데요. 이렇게 마음비병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제 정부가 제시한 방향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 백정우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정부 발표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정신건강 비전 선포식에 참여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미국의 대통령이나 영국의 총리나 국정의 아젠다로 백악관에서 행사도 하고 또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있어 왔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요 국정 과제로 선언하고 편견을 줄이고 시스템을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왜 갑자기 정신건강 문제를 대통령이 이렇게 꺼내들고 나왔을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라고 하는 건 아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요. 네. 최근에 정신건강 문제나 또 자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해진 겁니까? 여기에는 사실 코로나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작년에 미국에서도 이제 정신건강 위기 선언이라는 걸 했거든요. 특히 청소년, 청년이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아동 가족청을 새로 청을 만들 정도로 코로나 3년간 이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고립된 청소년,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더 악화됐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설문조사 업체 입소스라는 데서 네. 올해 10월에 조사한 거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네, 그런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30 세대 젊은 층의 정신건강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교수님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니까요. 실제 좀 놀랍게 20대가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5만 명대였거든요. 네. 5만 3천 명. 예. 재작년에 이제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거의 이제 350%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네. 최근에 계속 이제 노년이나 중년의 자살은 좀 축주는데 10대, 20대 자살은 계속 증가 추세였고요. 이런 게 이제 특히 해외에서도 이 우울증이나 이제 정신질환이 조기에 발견돼서 조기 치료하고 사회복귀하면은 가장 그 사회의 이득이기 때문에 만성화되지 않고 좀 젊은 세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20대나 30대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들한테 그 시절에 많이 발병합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다. 조현병은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고요. 예. 우울증은 첫 발병 연령이 20대 후반이고, 그래서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초기에 발병하니까 이때부터 조기 진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또 이런 게 이제 선진국병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병이요? 예. 어떻게 국민 소득이 $100인 때보다 이제 35,000불이 됐는데 우울증이 더 늘어날까, 자살이 늘고. 네. 기본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울증 불안장애 유병률이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고도 산업 사회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1인 가구가 한 30-40% 되면은 이전에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이제 공동체들이 해체되거든요, 그 사회에서. 네. 그럼 어떤 이제 마음의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견딜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오히려 제한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원래 행복이라는 게 이제 분모가 기대고 분자가 성취인데
성취는 우리가 저성장 사회가 됐고 기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고 뭐 이런 상태에서 우울이나 불안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유병률이 높은데 좀 더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진국병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국가별로 좀 차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선진국하고 예. 뭐 정신질환의 원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젊은 층하고의 어떤 차이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해외에서 이제 100년씩 걸린 성장을 저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이제 마음의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 부작용을 심하게 겪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고 뭐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3분의 1도 안 되는 북유럽의 이제 복지국가들도 1980년대 후반에 지금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10만 명당 35명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왜 이렇게 자살이 높은지 이제 전수 심리 부검을 했더니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인식 부족, 치료의 부족도 있었지만 이런 공동체가 해체돼 나가는데 네. 이거를 대체할 사회적인 안전망, 지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건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 생성한 이래로 계속 자살률이 1위지만 거꾸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수가 최하입니다. 네. 이렇게 됐거든요. 어느새. 네. 그런 상황에서 자살이 높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정부가 이번에 대책 내놓은 거는 시의적절하다고 얘기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뒤늦었지만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뭐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뭐 방향은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고 이제 사회적인 운동 차원에서 네.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 나가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지만 네. 세세한 부분 실제로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들어가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크게 단축하고 검사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늘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청년층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전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대책의 어떤 강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네.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그걸 뒷받침할 만한 과연 현장 인력이나 아니면 재원이나 이런 게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이 생겨도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이제 몰라서가 있고 알고도가 있는데요. 예. 본인이 우울증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검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알고도 못하는 거는 이제 편견이나 차별이 걱정돼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 가입 이슈라든지 이런 차별이 줄고 취업을 못할까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제반 사회적인 것들이 또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 검진만으로는 이제 뭐 우울증 불안은 좀 놔도 뭐 조현병, 조울증까지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라는 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마다 있는 이제 충분한 인력들이 있냐, 또 절망해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 자살고 위험군이나 이런 분을 찾아갈 정도로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력의 보강이나 투자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의견들입니다. 네.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의료 지원 시스템이나 아니면 심리 상담 지원이나 이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시군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중증 관리도 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재난이 생기면 또 그 상담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 또 굉장히 좀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어떤 응급 거기에 대한 이제 응급 대처까지 맡고 있으면서 이제 센터의 인력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권한도 부여하고 일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예, 정기적으로 인력을 몇 프로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결국 찾아오는 분들만 서비스하기도 지금은 또 바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제대로 또 심한 분일수록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인력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청년층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했는데요. 노년층의 네. 우울증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인 자살률도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입니다. 노년층 같으면 우리 보통 자살의 원인이 이제 신체적인 질환, 경제적인 어려움, 고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예. 뉴욕 같은 데서는 아예 그냥 의료기관은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노인이 발견될 수 있는 경로, 뭐 독거 노인이라든가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우울증이 동반된다든가 이런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신질환자 입원을 가족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위원제. 네. 정신질환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좀 사실 거론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도 네. 이제 법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법위원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 많은 선진국 중에는 일본 빼고는 다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래도 중증 정신질환도 가족이 책임지고 응급 상황에서도 병원 이송, 입원 결정 이걸 다 가족이 아직은 하고 있는데 네. 이후에도 뭐 가족이 이제 투병을 돕는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입원을 결정하거나 이송하는 것에는 그거는 이제 공공이 여기 법원이 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렇게 인권을 중심으로 별도로 판단해 줘야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기에 이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편견은 나빠지고 결국 갈 데는 더 없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더 이상 가족만의 힘으로 이 중증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진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에게는 사법위원제가 이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쪽이신 거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같이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뭐 응급이나 급성기 치료도 다른 나라는 의사 한 명이 뭐 20명 미만을 보는데 저희는 네. 60명씩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재반 여건들이 함께 성숙하면서 그리고 방향이 이제 약화되고 만성화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뭐 사회적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가야 할 방향은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숙제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개인이 알아서 정신건강 문제는 해결하거나 또는 가족이 아니면은 뭐 회식에서 해결하고 이래왔던 우리의 굉장히 문화적인 것도 이런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 뒀던 것들이 예.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일으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번에 대통령도 언급한 것이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이를 투자했더니 사회에 더 큰 이득이 돌아오더라. 네. 이런 연구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비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게 생명의 문제 또 비용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